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새해 첫날 해맞이를 위해 강원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4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길은 8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의료기술 발달과 조기검진 확대에 힘입어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72.1%까지 올랐습니다. 기대 수명을 83.6세로 볼 때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며 암에 걸릴 확률은 38.1%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는 애플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애플 측이 상고한 겁니다. 제주에서 폐그물에 걸린 채 살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 새끼가 발견됐습니다. 제주대 연구팀 추적 결과 1.5m 이상의 그물에 부유물이 붙어 있어 심하면 돌고래 꼬리가 잘릴 위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충남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의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산간에 15cm의 많은 눈이 오겠고 강원 내륙에도 8cm, 경기 동부 최고 7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보다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큰 만큼 미끄럼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새해 첫날 해맞이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4시간 30분이 걸리고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8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하행선은 내년 1월 1일 오전 5시에서 오전 7시 사이, 상행선은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사이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새해 첫날 해맞이를 위해 강원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39만 6천여 대로 전년보다 11.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료기술 발달과 조기검진 확대 등으로 암 환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생존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 통계사업으로 수집한 2021년 국내 국가암등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7만 7천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10.8% 늘었습니다. 또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병했고 기대 수명인 83.6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8.1%로 파악됐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에 진단받은 암 환자가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인 상대 생존율은 72.1%였고 이는 약 10년 전보다 6.6%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성별로 나누면 여자 78.2%로 남자 66.1%보다 생존율이 높았으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 실손보험료 지급 관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건당국 협의를 거쳐 지급기준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일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 수술과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등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 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백내장 수술 시 기저질환, 합병증 부작용 발생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사의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 소아청소년 일형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당뇨 관리 기기를 10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뇨 관리기기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고
본인 부담률을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아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매일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인슐린 펌프와 구성품의 본인 부담률을 현재 3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에 최소 380만 원이 넘게 들던 본인 부담금이 45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복지부는 제1형 당뇨 환자 3만 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소아 청소년 환자 3천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류가 농업 분야에서도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이 개발도상국 농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미 니카라과에서는 빈곤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어 주목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니카라과 호수 주변 들녘이 황급빛 물결로 넘실댑니다. 수확을 앞둔 이곳엔 K농업기술이 접목된 2개의 신품종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진청이 해외 농업기술 개발 사업 코피아의 하나로 니카라과에 기술 전수한 겁니다. Incluso con el otro ocupamos más agua y con él no, menos agua. Y una de las cosas que la maduración es más rápida, menos meses para que él esté de corte. 니카라과는 쌀을 주시고 가는 농업국가지만 자급률은 75%에 그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강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신품종으로 농사를 지었더니 생산량은 12%, 농가 소득은 18.5% 증가했습니다. Bueno, a futuro el principal plan que tenemos es continuar la diseminación de la nueva variedad, lograr que todos los productores puedan tener acceso a esta variedad, que puedan incrementar su rendimiento. 한국농진청과 니카라과의 인연은 2017년 코피아 센터를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쌀, 콩, 참깨, 토마토 축산 등 5개 분야에서 니카라과 환경에 적합한 품종 개량과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참깨는 이미 주요 소득 작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참깨 2개 품종을 현지화하고 인력 파종기를 보급했더니 수확량은 20% 늘고 노동력은 85%나 절감됐습니다. 건기 때 건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축산 농가엔 팜우유 껍질이나 쌀겨 등이 혼합된 영양 사료를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Entonces tenemos esos resultados excelentes pues en ganancia de peso y los animales cuidados se venden súper bien pues. 한국과 민간끼리도 잘 관계를 유지해서 조금 더 파트너십이 유지될 수 있도록 K농업기술이 니카라과 농업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제주에서 폐기물에 걸린 채 생활하는 남방 큰 돌고래 새끼가 발견됐습니다. 이 돌고래는 1년 미만의 새끼 돌고래로 지난달 1일 제주 하도리 앞바다에서 꼬리에 그물이 걸린 모습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 김병엽 교수는 추적 관찰을 한 결과 1.5m 이상의 그물에 부유물 등이 붙어 있고 심하면 돌고래 꼬리가 잘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대에 접어든 1983년생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65%는 무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업데이트한 인구 동태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83년생 76만 9천 명 가운데 71만 명이 국내에서 살고 있고 이들 가운데 29%가 미혼이었습니다. 결혼한 이들 중 86.3%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2명 이상인 비중이 50.7%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이를 1명 둔 경우는 35.6%였고 아이가 없는 부부는 13.7%로 나타났습니다. 83년생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30.9%로 나타났고 1인 가구는 14.4%로 집계됐습니다. 길에서 폐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이 전국에 4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정도로 수입이 적은 데다 대부분 건강도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한편에서 70대 할머니가 커다란 손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이틀 꼬박 돌아다니며 모은 폐지를 팔아 손에 쥔 돈은 1,300원. 턱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공공한 살림에 5년째 이렇게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거 손질하려면 이거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손끝이. 이틀 했어도 돈만은 안 될 때가 많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크고 작은 수레에 폐지를 모아오는 노인 중에는 동전 몇 푼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00원 받으실 게 5,000원이 되고 4,000원이 되고 뭐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딱 드리는데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정부가 첫 실태 조사를 통해 추산한 폐지 줍는 노인은 전국에 42,000여 명. 이 가운데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은 7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5시간 넘게 주 6일 일해서 버는 돈은 하루 평균 6,000원, 한 달에 15만 9천 원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1,2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초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로 받는 돈과 합쳐도 폐지 수집 노인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전체 노인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노인 일자리로 연계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점을 고려해 자원 재활용 일거리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보건복지 돌봄 서비스 연계 성과를 정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지원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폐지 수집의 경우 그때그때 현금을 받고 일하는 시간이 자유롭다는 점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은 한미 간 금리 차례 최대폭으로 벌린 채 기준금리를 7차례 동결하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미국이 먼저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우리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까지 남은 마지막 몇 걸음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상저하고 반등 기미도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도 더뎠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치솟는 와중에 가계빚은 꼬박꼬박 쌓였던 2023년. 한국은행은 연초부터 줄곧 기준금리 연 3.5%를 유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입니다. 이번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며 마침내 금리 인하 논의에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While we believe that our policy rate is likely at or near its peak for this tightening cycle, 미국 연준 위원들은 내년 금리를 0.75%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5%포인트씩 3차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이르면 내년 2분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섣부른 과열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파월 총재의 언급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오래 가면 상당히 긴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 게 더 컸다고 생각하고요. 관건은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 한국은행이 전망한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 2% 수렴 시기는 내년 말쯤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를 국내에서 가장 어둡게 전망한 LG경영연구원 역시 금리 인하가 4분기에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공포보다 긴 경기 불안과 침체 속에 금리 인하를 경기 회복 신호로 기다리는 건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우리 통화당국으로서는 아직 기대보다는 부담을 헤아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손해를 입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애플 측 소송 대리인은 27일 서울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2심 법원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원고들이 업데이트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잃은 만큼 애플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한 사람에게 7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심은 아이폰 성능 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1심에서는 병합된 사건들까지 모두 6만 2천여 명이 소송에 참가했지만 패소 뒤 이들 가운데 7명만 항소해 2심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회사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 시행 2년을 앞두고 내려진 첫 대법원 판결인데 다른 중대재해법 사건 하급심에선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장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공장 협력업체 직원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낡은 섬유벨트가 해지다 못해 끊어지면서 벌어진 인재였지만 작업계획서 한 장 없을 정도로 안전대책은 미흡했습니다. 결국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A씨는 법이 시행된 직후여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항소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안전소홀로 처벌받은 전력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2심도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판단에 나선 대법원도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건 처음인데 그동안 1심 선고가 이뤄진 12건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왔던 점을 비춰보면 이례적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별도 범죄로 따로 처벌해달라는 검찰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범죄로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관계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만 형을 정했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첫 실형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형량이 법정 하한인 징역 1년에 그친 점을 두고 아쉽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 판단에 노동계와 재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화물차주 120여 명이 쿠팡 자회사의 하청업체로부터 운송료 10억 원대를 떼었습니다. 피해자가 600명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피해 구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운송 업무를 수임하는 화물차주 박모 씨. 지난 10월부터 2달간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리점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업무 10여 건을 맡았습니다. 이에 대한 운송료만 500만 원이 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제일이 지난 거죠. 지나서 전화를 했더니 이번 주 안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고 이제 그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비슷한 피해를 입고 모임에 가입한 화물차주만 670여 명. 이 가운데 피해 현황이 집계된 120여 명의 피해 금액만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화물차주들은 운송 과정에 들어간 기름값, 세금 등의 비용까지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간다고 입을 모읍니다. 2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신 분이라 그러면 단순히 2천만 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비용이 다 포함됐거든요. 주요비라든가. 그러면 3천만 원 돈 이상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은 쿠팡 1차 하청업체 A사에게 있습니다. 부실 경영으로 상장 폐지된 쿠팡 1차 하청업체 A사 대표가 자금난으로 화물차주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겁니다. 원청인 쿠팡 CLS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의 운송료 전액을 이미 지급했다며 밀린 운송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A사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중개앱 운영사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매달 중개앱에 수수료를 내는 화물차주들은 앱을 통해 운송 업무를 수임하는데 정작 운송료 정산은 한두 달 뒤에야 이뤄집니다. 외상처럼 뒤늦게 돈을 받는 방식이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을 인지한 때에는 피해가 커진 시점이라는 겁니다. 앱을 줄여주면 그만큼 피해가 최소화되는데 그래서 이 사태 이후로다가 이전에도 많은 항의를 했었고 부탁도 했고 전화해서 근데 뭐 반철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도의적 책임하에서 선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하는. 화물차주들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민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부가 순수 예술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작가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년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간 15만 원의 관람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올해 미국 빌보드 어워즈의 K-팝 분야가 신설된 것만 봐도 K-팝은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돼 있습니다.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나오곤 있지만 단체 차원에선 인지도나 대표작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주목한 건 이 부분입니다. 순수예술을 한류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보고 지원을 통한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수예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작가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술 창작 지원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이 문화예술을 접할 환경도 달라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문화 소비 의향은 크지만 비용 고민이 많은 성년기 진입층 19세 16만여 명에게 당장 내년부터 1인당 연간 15만 원 한도에서 공연과 전시 관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권역엔 2030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들여 문화예술 기반 시설도 만들고 소액 다건 중심, 중복 지원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특정 시기에 열려온 대표적인 행사를 중심으로 다른 비슷한 행사들을 통합해 축제처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현재의 문예기금으로 목표대로 순수예술을 지원하려면 매년 지금보다 3배 많은 5천억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연장을 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군마다 시마다 문예회관 등 유휴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안에서 공연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예산 낭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작품의 질과 공연장의 안전을 담보할 전문 인력 흉원 문제 계획도 아직 현실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전 세계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질리지 않는 재미를 주는 장난감 레고. 그저 장난감으로만 알고 있지만 예술가에게는 훌륭한 소재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레고의 역사와 레고 아티스트의 작품 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